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선거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대선 전국에서는 아무래도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데요. 평론가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공약 중에서 관심 있는 게 바로 민생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에서 나오고 있는 공약집에 보면은 이미 소상공인이나 민생 지원 공약들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민생 살리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통 큰 합의. 며칠 전 세계가 주목한 합의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던 관세 폭탄 돌리기를 일단 멈췄습니다. 보복에 보복을 더해서 천정부지로 쏟던 이 관세를 양측이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원래 좀 관세가 워낙 높긴 했지만 좀 그래도 대폭 낮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스위스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야,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은 전해지겠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두 자릿수 관세 인하 요 정도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게 세 자릿수 인하가 됐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낮을 거라고. 네, 115%포인트 정도를 각각 이제 낮췄습니다. 네. 양측 모두. 그래서 이제는 미국은 145%에서 이제 30% 중국 쪽으로 이제 관세를 책정한 거고, 이제 중국은 미국 쪽으로 125%에서 이제 11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10% 관세를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유예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90일 동안 이 관세로 가다가 그 사이에 이제는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90일 동안 그건 어떻게 얘기 나눌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자막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네. 이제 품목 관세는 이제는 앞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는 합의문에 보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는 품목 관세는 따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제 전화 통화하느냐, 그 다음에 혹시나 더 나아가서 만나느냐. 그러면은 완전 끝나는 거죠. 만약에 만난다까지 간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시기가 언제냐,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언제 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고, 아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문이 발표됐을 때. 네. 몇 가지가 이제 생각이 들었죠. 지금 공동성명서 나오고 있는데 상호 개방, 그렇죠, 지속적 상호 소통, 협력 및 존중의 정신에 따라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 네, 그러니까 90일 동안 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합의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더 많이 합의를 했구나라는 네. 생각과, 또 하나가 자산 시장의 변화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 다시 막 들썩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달러 값은 사실상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좀 달러 값이 좀 떨어졌다가 달러 가치가 이거 합의문 발표되고 나서 다시 미국 쪽에 이제는 관심이 가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금값이 내려가고 예상이 됐는데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뉴욕 증시라든지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가 지금 느껴지고, 주식 시장에서 지금 변화가 느껴지는 게 트럼프가 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투자할 때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한마디로 부인이라든지 영부인이라든지 아들도요.
아시겠지만 뭐 소식 빨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코인 회사 차려갖고 그러니까 밈코인들이 네, 계속 나올 밈코인을 거다 발행해서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이번에. 아마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 이거 이슈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냈거든요. 네. 지금 민코인 발행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또 몰리고 있고. 지금 이 변화가 확실히 이제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아마 이런 보도는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전으로 돌아갔다. 예, 이런 얘기 이제 보도가 이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불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네. 흐름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잘 이제는 어떻게 흐르는지 보셔야 되겠고 그 시작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 합의문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는 트럼프의 중국 관세 공격에 한계가 입증된 사례다. 트럼프의 완패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그 시각에 따라서 좀 평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중국이나 미국이나 득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양측 모두 얻었던 거는 실리 추구라는 네. 거죠. 이대로 가다가 공멸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살려내자. 그래서 이제 실리 추구를 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얻었던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은 명분을 잃어버렸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젠 인형을 30개 살 게 아니라 2개밖에 못 살 수도 있고 그마저도 또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 뜻은 뭐냐면 미국 소매점에 가면 매대가 비어 있을 거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점이 뻔히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아이폰 민심, 그다음에 장난감 민심. 이게 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한 발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중국에서 사실상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바로 이제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약점이 좀 드러났던 부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채권 가격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분을 건드렸었고 이 약점을 잘 간파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잃어버렸던 거라면 중국도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 이제는 미국이 이제 관세 압박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되겠냐면 강력하게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스처를 취했던 게 야, 우리를 중심으로 다 모여 이거였어요. 미국과 대항할 사람 손 이랬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거든요, 사실상. 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대미 항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사실상 아직 역부족이구나 하는 거를 현실을 이제 파악했던 거예요, 네. 중국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얻은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좀 이렇게 되고 미국 안에서는 뭐 평가가 엇갈려요. 뭐 당연히 아까 보도가 된 것처럼 뭐 미국의 완패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잘 합의를 했다. 이제는 뭐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각의 지배적인 아마 생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합의한 발표로 일시적인 휴전안이 마련된 셈이지만 사실 미국의 대중관세가 30%, 중국의 대미관세가 10% 수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9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측이 좀 근본적인 관세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능성은 좀 높게 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보면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미국이 중국 쪽으로 내렸던 실효세율이 한 39% 돼요.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30%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보편관세 10%에다가 펜타닐 관세 20% 붙여서 30%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전에는 실효세율이 한 11%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관세하면서 사실상 실효세율이 39%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거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30% 내려봤자 어차피 과거보다 더 높은 상태예요. 그럼 중국 제품 막을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을 때리게 한 것이 아니라 적자에서 오거든요. 좋아, 39% 실효세율이 지금 형성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실효세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도 사실상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이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 90일 이내에 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전에는 11%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가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중국도 최대 소비 시장이 미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알아서 아마 90일 안에 좀 서로들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자존심 싸움, 그러니까 치킨 게임으로 다시 갈 여력도 분명히 있어요. 네.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 이런 쪽에서 만약에 치킨 게임이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또 모르죠. 또 계속 더 관세를 높일 여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발 관세 전쟁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중국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도 지연이 되고 있고 유럽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중 합의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꽤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과 지금 합의를 한 나라들은요, 영국과 이제 합의를 했죠.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보면 영국과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그 두 나라의 합의된 내용을 본다 그러면 10%라는 관세는 미국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자동차를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했을 때에 10만 대에 대해서 쿼터제로 묶어버렸어요. 이걸 합의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10%의 이제 관세를 이제 책정을 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기본 10%의 펜타는 20이니까 그래서 기본 10% 관세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간파한 거죠.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는 관세를 무조건 책정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 관세로.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거를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간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가 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뭐예요? 관세 아닌 것들에 대한 관세를 뭐 한국이나 일본이 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뭐 부가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금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소에 대해서도 이젠 수입을 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구글 맵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상도 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근데 그걸 왜 요구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휴전국이고 너무 이게 고해상도 지도가 해외 반출이 되면 안보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이유보다는요. 제가 봤을 땐 산업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구글 맵에다가 이제는 지도 검색이 되잖아요. 고해상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소상공인 지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네이버 안 들어와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이제 지도 보려고 그다음에 먹거리 찾고 이걸 보려고 우리나라 네이버 열고 그러시는데 네이버 열 이유가 없어요. 누가 엽니까? 구글 맵 열지.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거 열겠죠. 그러니까 이거 산업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 고해상도 지도를 안 해주고 있는데 네.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요구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제 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제 재무부와 이제 재무부 쪽도 올 거고 아마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이제는 아세안 협정 때문에 오죠. 협의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오는데 아마 이번에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리어 대표와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는 산업부 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열리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론하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좀 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그 스캇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네.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 교체기임에도 네. 지금 매우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좋은 제안이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안 좋죠 사실.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안이다라고 봤을 때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딱 이겁니다. 아까도 자막에 나왔지만은 일단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조선업이고 방산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제 판을 흔들려고 할 건데 미국 입장에선 빨리 합의를 하고 싶어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극이라든지 사실 중국의 공급망을 뺀다 그러면 네. 그 공급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그럼 우리나라까지도 제외한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우리나라랑 합의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미국 측 입장이고 우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좀 7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그날까지거든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시간 최대한 끌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합의한지를 보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전략인데,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제 러브콜 계속 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 끌고 가야 되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책사가 있습니다. 김현종.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는 안보 차관이었고요. 네. 이분께서 미국 갔는데 또 백악관 고위 공무원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최대한 우리나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간 끌기가 필요하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소식 이후에 미국 증시 급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제는 뭐 잠깐 조정이 받긴 했지만 코스피도 어제까지는 좀 보합권에 있다가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 네.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는 자산 시장의 변화가 이제는 불러 일으키겠구나. 랐을 때 이제는 위험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릴 거다. 네. 역시나 이제는 그날 당일 그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이제는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선물 시장이 막 들썩였거든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현물 시장도 당연히 들썩이게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온다 그러면 일단 어제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시선이 변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싹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신흥국에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잡힌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이제 돈 싸들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지금 KDI가 오늘 발표했지만은 0%대로 수정을 했거든요. 안 좋습니다. 안 좋긴 안 좋은데 일단 또 경제 펀다멘탈과 물론 경제 펀다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주식시장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다. 이어갈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미중 간의 무역 협의가 갑자기 뭔가 깨진다든지 뭔가 이게 변수가 생겨서 흐트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트럼프 1기 때 중국 쪽으로 요구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우리 제품 이 정도 많이 사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그 전략이 흐트러졌거든요. 네. 이게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네. 중국이 살 수가 없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근데 지금의 이제 미국의 그 표준은 그겁니다. 표대는 트럼프 1기 때 중국과 약속했던 물건만큼의 금액을 중국이 사가. 만약에 안 사가? 그러면은 다시 관세 높일 거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응, 어떻게 그 정도로 물건을 미국산 제품을 사주느냐. 요게 아마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주식시장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막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제품 대규모 수입 약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행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상. 코로나가 그 다음에 바로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게 기준입니다. 1기 때 약속했던 그 금액을 이번에 사주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보도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중국 측에서 이행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다시 주식시장 아니면 코인 시장이 이제 붐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높아 보여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 이번에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네. 아마 이행하지 않을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경제는 살아있다 보니까 제2의 코로나 터지는 건 아니겠죠. 정말 그런 네. 끔찍하고요. 아무튼 그런 정말로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 저는 뭐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코인당 뭐로 고정시키느냐? 네. 뭐 다른 자산도 되게 많겠죠. 금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산이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달러화. 그러니까 1코인당 1달러가 이제는 균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나 금 등 안전 자산에 연동돼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들 봤을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 달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는 투자할 여력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움직이게 된 거고 대표적인 게 테더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테더를 많이 이제 사신 분들 꽤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테더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가장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에 아까도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1달러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1테더를 가지고 사실상 교환의 가치가 생겨요. 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요, 교환 가치거든요. 근데 내가 1달러가 없어도요, 1테더만 갖고 있으면 이게 교환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이제는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성장세가 너무 빨라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보니까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게 1960만 개의 지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있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기 위해서 내가 보관하는 하나의 저장소죠. 네, 저장소예요. 계좌 하나 만든 네. 겁니다. 통장으로 보면 그냥 통장 계좌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수가요. 이게 2월 기준으로 3천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게 53%나 지갑수가 늘어났어요. 그 뜻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고 시가총액도요.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50%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대세긴 대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도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다른 코인보다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테더 같은 게 사실상 뭐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사실상 지금의 환율로 보면 1,400원 이렇게 이제 준 것보다 외국인들은요. 네. 어차피 환전해야 되잖아요. 또 네. 본인이 이제 월급을 원화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자국 나라로 갖고 갈 때 달러로 다 환전해서 갖고 가거든요. 그 안에서 또 수수료도 발생하고 수수료 하니까.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물론 거래 수수료는 좀 있겠죠. 네. 거래소마다.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은행에서 받는 환전 수수료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뭘 원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합니다.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냐하면 현지에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물건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규모가 커지죠. 외국인들이 이걸 사용 점점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 아마 남대문이나 명동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쪽에 가보시면 아세요. 이게 실제로 결제가 가능하군요. 있어요. 아니 그게 있어요. 환전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키오스크가. 그래서 네. 또 놀라운 게 코인 넣고 그거를 이제는 현금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환전 기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직종이 하나 생겼죠. 옛날에는 이제 환전 이런 직종이 있었잖아요. 네. 명동 이런 데 가보면. 네네. 요즘에 코인 환전.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사실상 이게 대세입니다. 사실상. 거슬 스테이블 수가 코인은. 없는 대세네요. 거슬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이유가 당연해요. 1달러에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될수록 달러의 가치가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달러의 기축통화 가치를 좀 네.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거슬 수 없는 저는 대세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네. 리다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데 요즘에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페이 이름이기도 한데 요거를 이제는 가상화폐랑 사실상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결제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피지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상거래 했을 때 팝업창 하나 뜨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가맹점과 그다음에 신용카드사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피지사인데 사실상 이런 가상화폐랑 그다음에 이제 결제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데요. 한마디로.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놀라운 게 애플페이, 구글페이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애플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애플페이가 또 우리나라 피지사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결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예,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 또 오셔서 아니면 노동자들도 요거를 이제 많이 해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환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원화를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예, 이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월급 이제는 원화를 안 받아도 돼요. 그렇다면 보면 당연히 사장님한테 그러겠죠. 사장님 차라리 페이로 주세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원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통장에 있는 거 네.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바꿔갖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은 미세하죠.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될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안정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예.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더리움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다시 올라갔고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올랐죠. 네. 거의 60% 이상 올랐어요. 네. 그 짧은 사이에. 그래서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다시 한번 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 오르고 있어갖고 또 여기서 이게 이런 또 포모족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나만 분명히 생길 겁니다. 투자는 절대 네. 여러분 코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코인 얘기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완전히 변화가 지금 느껴지고 있어서 당국도 지금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주도권을 뺏기게 생겼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단점이 해킹의 우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의 위험은 분명히 있어요. 네. 또 하나가 만약에 그 거래소가 망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거래소 망한다고 해서 그 콜드 지갑에 있던 콜드 월렛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 CEO가 만든 코인이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예,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이런 테더만큼 뭐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나 그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사놓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순식간에 또 심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예, 지금 나오고 있죠. 테라, 루나,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뭐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태 재현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조금 빨리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좀 공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SKT 위약금 면제 사면 초과.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의 일부 사용자 정보를 변경해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약금 면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할 때 통신사에 내는 돈이 바로 위약금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할인 때문에 이 약정을 맺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마 핸드폰을 개통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게 살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핸드폰 개통하러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시지원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선택 약정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공시지원금은요, 일단 내가 폰을 샀을 때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냥 네. 싸게 사라 폰을.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아요, 사실상. 이번에 아시겠지만 갤럭시 S25 그 슬림 엣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거. 오늘 이제 공시가 떴는데 네. 공시지원금 한 25만 원? 요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는 이통사 3사 똑같습니다. 네. 이게 공시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샀을 때의 폰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게 공시지원금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선택 약정 할인입니다. 이거는 네. 통신 요금의 25%를 내려줘요. 이제는 2년 동안 보통 그래서 약정한다고. 보통은 선택 약정을 많이 선택을 네, 저도 하시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선택 약정이 생각보다 더 많이 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택 약정을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뭐 공시지원금 받았던 선택 약정을 하던 간에 둘 다 동시에 만약에 공통점은 해지한다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내가 이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니까 1년이나 2년 지키지 못했으니 당연히 이제 중도 해지 시 같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SKT 입장에서 이 위약금을 무료로 해주느냐, 한마디로 이제 받지는 않느냐. 왜? 아니 SKT 해킹 사건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해지 고객들한테 위약금을 주느냐 마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느냐, 요게 이슈인데 일단 SKT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약금은 사실상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면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매출 타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언론에서 네.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났을 때 에이 설마 절대 그러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매출이 크죠. 곤두박질 치죠. 네. 그래서 SKT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요, 일단 잠금 효과, 우리가 로그인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락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위약금을 만약에 면제준다 그러면 이탈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맞아요.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대부분 다른 통신사를 가고 싶어도 네. 위약금이 걸려 있어서 사실상 이제 맞습니다. 못 갈아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면제준다? 당연히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SKT 입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 250만 명에서 한 500명의 이탈자가 나올 거다. 그럼 이게 금액으로 추산한다 보면 3년 동안에 한 7조 원 정도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KT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상 위약금 면제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국내 1위라는 통신사 지위가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00만 명의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의 SKT가 회선 수가 한 2,300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500만 이탈하면은 1,800선 정도가 1,800만 선 정도가 됩니다. 개통수가. 근데 이제 2위랑 그러면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 네, KT가 2위인데 네. 이제는 그 500만 명의 반이 KT로 간다 그러면 250만 명이 네. KT로 간다 그러면 1,800만 선 그러면 KT가 1,600만 선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이게 SKT 입장에서는 뺏길 수도 있습니다. 1위 사업자 타이틀을 좀 뺏길 우려가 네. 커지죠. 그러면은 그동안 SKT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SK 쓴다. 네. 그 최대 회사다니까. 근데 이게 밸류가 사라지다 보니까 밸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SKT 입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1위 타이틀은 없어지면 마케팅 비용이 또 증가되겠죠. 더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진짜 위약금이 면제가 되려고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 이게
회장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건 맞거든요. 그래서 상법 393조에 의하면 일단 모든 결정은 이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회의 권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에 결의를 한다. 딱 돼 있거든요. 지금의 위약금 거기에 써져 있잖아요. 처분 양도, 대규모 차입 다 포함되거든요. 네.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번진 시간이 사실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대비도 대응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보니까 실망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내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화가 난 소비자들의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SKT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다 네.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심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유심 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어제 받았어요, 어제. 그리고 예. 오늘 유심보호 서비스를 전 가입자에게 적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도 전 가입자에게 지금 적용이 된 상태고 유심 교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가 이제 SKT 입장에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SKT 내부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뭐 교수라든지 산학계 모든 뭐 법률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SKT의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라든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SKT에서 만들었고 요거는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SKT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K그룹 전체에 대한 정보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타 이제는 SKT 그룹 계열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이번에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SK그룹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례를 참고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위원회 운영 사례를 이제는 참고해서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사적으로 SK그룹에서 이제 정보 보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마 SK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저는 좀 이용자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보다 좀 직접적인 대응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다가온 장미 대선 부동산 시장 향방은입니다. 우선 평론가님께서는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과제 뭐라고 보시나요? 양극화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양극화를 좀 해소해야 된다. 네. 이미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똘똘한 항체에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강남과 비강남 또 넓게 봐서는 서울과 지방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지만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하게 지금 극단적으로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네. 사실 이번 정부 와서 더 심해적이 벌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는 이런 양극화, 부동산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산의 양극화겠죠. 이런 네.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이전 공약 등을 앞두고 정치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지역에 좀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 뛰었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마다 이제 가격 변동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첫째 주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제 세종시가요 전주 대비해서 0.4%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가 0.08% 뛰어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전주 대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월도 아니에요. 그냥 전주 대비 0.08. 근데 세종시는 0.4%예요. 이게 전국 상승률을 보면 전국 1위입니다. 사실 다른 지방 지역을 보면 마이너스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네. 상승력이 얼마나 크다는지 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예요. 네. 이게 서울만 계속 주간 변동표를 보면 서울만 계속 올라가고요. 네. 이게 매주 계속 오르고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지방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는 거고. 근데 특이한 게 대선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조기 대선 되면서 세종시가 다시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플러스로 가면서 계속 뛰고 있다는 거죠. 4월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290건. 1월 대비해서 4.3배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늘고 있고 거래량이 늘니까 당연히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세종시에 부는 바람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한편 그렇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정치 시즌만 되면 올라요. 세종시는. 예,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 수도 이전 네, 이슈가 네. 항상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나왔잖아요. 공약으로.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종시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로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아니겠습니까? 생활 인프라 등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교육 때문에 네. 예, 저도 이제 주위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KTX 가시다가 KTX 타고 올라오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유입은 많아집니다. 실제 통계를 네.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유입을 본다면 계속 세종시 인구가 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39만 명 정도 지금 뭐 늘고 있다. 2024년도가 39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도 2025년도 지금까지 봤을 때 39만 7천만 명 정도도 이렇게 되는데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는 조금씩 몇천 명씩 이렇게 늘고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있고 보면은 이제는 인구 증가율 1%대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씩은 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뭐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좀 늘고 있는 건 확실히 맞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상가 수익률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8%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경기도 1.1% 나오고 있는데 세종의 상가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무슨 뭐냐면 네.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서울로 가셔서 쇼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매물도 쌓여 있고 상가 매물도. 그래서 지금 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잖아요. 이게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또 도시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일단 뭐 쇼핑하려고 그래도 일단 서울에 와서 쇼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한계점으로 아마 좀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민심은 표와 직결이 됩니다. 세종시가 속한 충청은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똑똑히 했는데요. 후보들이 세종시에 애정을 쏟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세종시가 대선으로 이슈가 되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의 장기화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게 충청권이 선거, 특히 대선에 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뭐 2022년 20대 총선까지 쭉 보더라도요. 충청권이 분명히 이 충청권의 승자가 대선의 승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세종시 공약을 계속 내놓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권의 인구가 또 많은 지역이 또 세종시고 물론 아까 표에 잠깐 자막에 나온 것처럼 진감률은 떨어지고 있으나 인구는 사실 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충청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이번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세종시 집값은 계속적으로 아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은 가격 거품이 꺼질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매번 그랬습니다. 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행정수도 이전은. 그 다음에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실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네. 진짜 세종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딱 스탑을 걸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수도는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다가 이제 스탑.
돼서 이제는 사실 옮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공약했다가 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안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집값 다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주식으로 보면 테마주 같은 느낌이 항상 정말 이제 이때 막 훅 올랐다가 네. 그래서 선거 끝나면 훅 내려가거든요. 세종 씨가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뭐 느낌은 막 주식으로 본다면 테마주들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런 어떤 리스크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서울로 올라가 볼까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소위 최상급지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사실 과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아 이게 좀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자산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네. 자산가들이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아파트 뜨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 그랬거든요. 사야 이게 되겠다. 네. 노 전 대통령 때도 2배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마 다들 이거는 이름이 차트로 나와 있으니까 네.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한 2~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3배 정도 이제 폭등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다시 뛸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이제는 통계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남권만 사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비강남권은 사실 보지 않아요. 용산, 강남 3구 쪽만 이제 사실 보고 계시고 강남 이외 쪽은 사실상 보진 않고 있어서 네. 이런 거는 과거와 좀 다른 분위기다. 확실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너무 지금 높다. 그래서 거긴만 오르죠. 강남만 오르게 되는 어떤 추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이제 좀 팩트 있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롯데 손해보험 후순위채 콜옵션 연기 후폭풍입니다.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강행하려다 금융당국과 충돌했던 롯데 손해보험이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결정을 번복한 건데요. 평론가님 우선 이 후순위채 콜옵션이 뭔지, 왜 조기 상환을 하려다가 보류한 건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이제 보험회사거든요. 그럼 보험회사는 사실상 지급 준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보험 만약에 뭐가 다쳤다 그러면은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네. 지급을 해줘야 돼서 보통 이제 채권을 이제는 발행을 하죠. 근데 후순위 채권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가장 뒤늦게 돈을 빌려준 쪽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손해보험 입장에서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채권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900억 원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언제 발행했느냐? 2020년에 900억 원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발행했다는 뜻은 뭐냐면 롯데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온 거고요. 그럼 빌려오면 누군가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 회사에게 돈을 900억 원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는 콜옵션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그냥 빨리 갚을게. 돈을 빌린 입장이니까 내가 이거를 콜옵션 활용해서 언제든지 갚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빨리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롯데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해요. 이게 맞아요. 사실 5년 되면은 네. 이게 갚는 게 관행입니다. 네. 원래 10년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2030년에 사실상 만기가 돌아오는 건데 이게 보통은 손해보험,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후순위채 발행하면 관행적으로 5년째 이거를 콜옵션 사용해서 돌려줬어요, 돈을.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는 콜옵션 통해서 관행처럼 이제는 돈을 조기 상환할게라고 했는데 네. 금융당국에서는 이제는 이거 안 돼라고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급 준비율이 150% 해야 되는데 이걸 돈을 돌려주다 보면은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지급 준비율 150% 미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야 그럼 니네는 지금 여력도 없는데 지금 콜옵션 통해서 이거를 500원을 돌려주려고 그래?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킥스라고 나오죠. 이 킥스가 이제 지급 준비율인데 네.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탑을 건 거고 롯데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만약에 이번에 5년 돌아왔고 이거를 안 돌려주면 자기 보험업계에 대한 후순위채는 다 공멸한다. 이자만 높아진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롯데손해보험이 100기 들었습니다. 일단은 킥스를 150% 마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이번 사태가 단순히 롯데손보 한 곳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중소형 보험사들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짜리 후순위채를 발행해도 네. 일단은 5년째에 돌려주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롯데손보가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손해보험 업종에 후순위채 사면 투자하면은 나는 당연히 5년째 돈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네? 그럼 비슷한 150%가 안 되는 이런 보험업계의 후순위채는 살 수가 없는 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맥 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표면금리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다른 어떤 그 보험 업계에 이제 후순위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롯데손해보험 측은 자본 확충에 하반기 중 다시 상황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시장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자본 확충이 과연 순조로울까요? 어렵죠. 이게 증자 아니면은 차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150% 맞추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사모펀드가 대주주라서 증자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는 후순위채 다른 걸 발행해서 메꿔줘야 되는데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손해보험 업계에 있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그래서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할지 이걸 보고 아마 스케줄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